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경기 화성을 해 왜 이번에 개혁신당 이준석이어야 되는지 40총선에서 이준석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부터 좀 들어보죠. 아무래도 이번 선거에서 결국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연장선처럼 무의미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대결로 끝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유권자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결국은 동탄의 미래를 위해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아젠다를 내는 후보를 유권자들이 바라고 있다. 그래서 저 이준석이 이번에 동탄에 당선되어야 그런 어떤 지역의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진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하면 이 아이디어맨 젊은 정치인으로서 지역 공약도 좀 남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전국에서 이제 지방선거나 이런 걸 지휘해본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각 지역별 특성을 맞춰가지고 공약을 내고 이런 거는 잘 훈련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동탄에 와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교통공약이나 교육공약 이런 것들 많이 내고 있고 예. 무엇보다도 이런 공약들을 전달하는 방식이 있어가지고 유권자들이 굉장히 특이하다 할 정도로까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으세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지난번에 아마 언론 보도로 나왔지만은 유권자에게 손글씨 편지를 전달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번에 공보물 같은 경우에도 공약만으로 내용을 꾹꾹 눌러 담아가지고 굉장히 호응이 좋은 편이고 거기다 현수막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독특한 형태로 개척하고 있어가지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혹시 손편지에 대한 답장은 혹시 받아보신 게 있으십니까? 제가 전화번호를 거기에 명시했기 때문에 문자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연락이 오고 있고요. 네. 특히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경기 남부에서는 선거에 있어서 경쟁이 많지 않았는데 제가 이 지역에 오므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 긴장감을 일으켰다는 것에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네네네. 이 삼지대 신당 지역구 후보들 중에서 여론조사에서 20%대 지지율 보이는 건 거의 유일한 듯한데요. 지금 판세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 판세를 보면은 결국 민주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상당히 저에게 표를 많이 보내주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건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동탄 신도시가 형성된 뒤로 시장도 그렇고 도지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이제 결국에는 그 국회의원까지 민주당을 많이 몰아줬었는데 결국에는 그들이 협력하기보다는 서로 형님 동생 하면서 결국엔 일들을 잘 진행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하겠다고 선언하고 열심히 뛰고 있는 저에게 조금씩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유권자들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부들이 많죠? 사실 지금까지는 이 지역에서 민주당세가 센 것처럼 보였던 것이 다른 이유도 아니고 결국에는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이 지역에 경쟁력 있는 후보를 많이 내지 않았다 이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인물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선택지가 생겼다는 생각으로 젊은 유권자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예. 내일부터는 이른바 이제 깜깜이 선거 기간,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돌입을 하는데 이 기간에 어떻게 역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호응도나 분위기를 봤을 때 굉장히 최근에 또 공영훈 후보가 여러 가지 자녀에 대한 증여 문제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지역 내에서 민심이 굉장히 안 좋다고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저는 급격한 저희 지지율 상승세가 온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공영훈 후보는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을 둘러싼 이 공방이 어제 토론회에서도 참 치열해 보였는데 공영훈 후보의 딸도 아들과 마찬가지로 성수동에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이 된 거죠? 그렇죠. 이번에 이건 제보에 의해 가지고 이게 파악이 됐는데 결국 공영훈 후보의 따님이 결국에는 성수동의 동일한 재개발 구역에 22억 상당의 그 고가 부동산을 이제 매매했고 그 안에 이제 공영훈 후보가 어제 토론 과정 중에서 결국에는 대출이 한 절반 정도 되는 금액이 있었던 것과 거기에 더해 가지고 부모로서 어느 정도 지원이 있었다라고 이제 밝히신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액수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고 저는 사실 공영훈 후보가 어제 그런 말씀하시면서 덧붙인 것이 요즘 젊은 사람들 연끌 투자 이런 거 많이 하지 않느냐, 연끌 격투자 많이 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발언을 하셔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좀 분노를 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아마 민주당 차원에서도 굉장히 곤란스러운 발언일 거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연끌 갭투자라는 말이 그렇게
22억 가까운 가액의 부동산을 11억 가까운 대출을 내가지고 사는 그런 문화가 어떻게 보편적일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이게 22억짜리 부동산이면은 취등록세만 하더라도 거의 한 일반적인 젊은 세대의 연봉보다도 많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뭐 11억을 대출받았다? 그러면 원리금 상환만 하더라도 거의 한 달에 4,500만 원 가까이 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게 하고 어떻게 젊은 세대가 영끌하고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젊은 세대가 왔을 때는 일부 혜택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영끌 투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어제 참 공교롭게도 예. 또 이것도 찾아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공 후보자님의 따님이 2023년 10월에 해당 부동산을 구매했다고 이제 나오는데요. 네. 공교롭게도 또 지난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하루 전에 이렇게 매매하셨다는 아드님의 또 부동산 증여와 같이 이 따님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 매매하신 다음에 2달 뒤에 예. 2023년 12월이죠. 지난번에 아들 증여 때 문제였던 3표 부지 거기에 60층짜리 개발 계획이 또 2023년 12월에 발표가 됐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참 이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은 공영훈 후보자의 부동산 매매는 주요 이벤트를 선행해가지고 이렇게 발생하는지 그런 게 아마 좀 많은 젊은 세대가 봤을 때는 박탈감을 주는 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전에 이런 정보를 알고 매입을 했다 이 의혹을 제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무래도 지난번에 공영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에 대해 가지고는 처음엔 몰랐다고 이제 이야기하시다가 그다음부터는 이게 공개된 정보였다라고 말을 바꾸신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 어떻게 하면은 2023년 12월에 현대자동차그룹의 관계사라고 할 수 있는 현대제철의 또 관계사인 삼표 산업의 그런 어떤 성수동 부지 개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선행해가지고 이렇게 매매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 일이 있다 보니까 또 이게 어떤 정보를 미리 알고 하신 거라는 의심이 많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훈 후보의 이제 반론을 저희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딸이 9년 동안 맞벌이였고 대출 10억 원에 전세까지 껴서 샀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제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예. 그분 저는 공영훈 후보님이 뭐 토론을 하다 보면은 예. 이렇게 뭐 사실관계가 조금은 잘못 전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공영훈 후보의 따님이 결혼하신 게 2020년인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년 동안 맞벌이를 하셨다는 내용은 아마 9년 동안 직장 생활했다 정도의 내용이지. 예. 그래서 그것도 와전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억의 주택을 구매하셨는데 11억이 대출이고 거기에 취등록세도 내시고 이런 것까지 생각하신다면은 거의 한 12억, 13억 정도의 자산이 투입됐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공영훈 후보자가 따님이 취업했다고 알려진 현대차 계열의 글로비스라는 회사에서 평균 연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12, 13억가 달하는 어떤 개인 자산을 어떻게 마련하시는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도 조금 궁금증이 막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자, 그리고요, 어제 공 후보가 이제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한 얘기 중에, 이준석 후보의 당대표 시절에 코인 투자 의혹 부분 이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정확히 이게 시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제가 누차 밝힌 것처럼 저는 제가 컴퓨터공학과 전공했기 때문에 그러셨죠. 제가 자동 매매하는 시스템을 제가 그냥 만들어가지고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예를 들어 김남국 의원이 무슨 업무 중에 코인했다든지 이런 거 관계도 없고 어제 공영훈 후보자가 그러면 수익에 대해서 과세는 어떻게 되느냐 했는데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으로 인해 가지고 이 코인 투자에 대한 과세는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더해 가지고 공영훈 후보자가 제가 저희가 살던 집이 재건축되면서 4배 이상 수익을 얻었다는 식으로 이제 발언하셔가지고 저는 그게 상당히 우려스러운 허위 사실인 게 제가 원래 상계동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했던 3억짜리 주택이 거기에 재건축이 되면서 제가 건축비에다가 여러 비용 부담을 통해서 3억 원 정도의 비용 부담 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액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 폭등을 겪으면서 한 11억 정도가 된 거거든요. 네네.
그걸 그렇게 표현하신다는 거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그런 발언이시다. 저는 공영훈 후보자께서 다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신 건 알겠지만은 유권자를 호도하려는 목적이 있어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관련해서 반론은 저희가 또 공영훈 후보 측을 섭외를 해서 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번 총선 결과는 이제 일주일 뒤에 나옵니다. 재외국민 투표율이 62.8%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국민들이 그만큼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 가지고 지금 굉장한 심판 욕구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의미에서 사전 투표율이나 이런 것들도 역대 최고치로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막판에 이제 분노의 민심을 파악하고 대통령께서는 또 뭐 담화도 하시고 또 뭐 한동훈 위원장도 여러 발언하고 하시는데요. 사실 저희가 시계를 한 2년 전으로 돌려보면은 결국에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특히 지방선거는 아주 크게 이긴 당이 왜 이런 걱정을 하게 되었냐에 대해서 되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윤석열 정부가 잘못 가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저 같은 경우 또 개혁신당의 그런 멤버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아주 강하게 지적을 해왔었습니다. 네. 이렇게 가서 안 된다고. 그런데 그것을 묵살하고 그런 어떤 지적 같은 것들을 내부 총질하고 밀어붙인 것에 대해 가지고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지금이라도 이제 보수층에서도 보면은 결국엔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아주 이제 심기일전해 가지고 또 국정을 또 가져가기 위해 가지고는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따끔한 심판을 할 필요도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정권심판원이 총선 결과를 좌우한다고 본다면 다음 국회에서는 이제 범야권의 역할이 커질 수 있겠다는 전망이 많은데요. 범야권 200석 얘기도 나온 바가 있고요. 이준석 개혁신당은 이 범야권에 포함입니까? 당연히 저희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창당을 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정부 견제하는 야당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다른 야당 지도자,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안에 개인적인 어떤 사법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들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선명한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장 조국 전 장관께서는 본인이 이번에 총선 끝나고 나가지고 뭐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저는 그랬을 때 이제 사실 그 선명한 정권 심판을 바라고 보냈던 유권자의 표가 조국 전 장관의 개인적인 어떤 거취 문제 때문에 다소 퇴색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선명한 여권 심판을 위해 가지고는 저는 지금까지 꾸준히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지적해왔던 개혁신당에 저는 한 표를 보내주시는 것이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제1야당으로서 견제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은 지난 21대 국회를 보면요. 민주당이 170석, 180석 의석을 가지고도 오히려 의정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폭주하는 것을 견제하지 못했고 한동훈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민주당 의원들을 국회 내에서 농락하면서 사실상 인기를 얻고 이렇게 해서 지금 상황까지 온 거거든요. 저는 민주당에서 뭐 의석수가 많아진다고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 견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명한 야당 역할을 능력을 바탕으로 깔끔하게 해낼 수 있는 개혁신당의 역할을 주시면은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제 정부가 부족하지만 그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을 했다가 또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서 모든 잘못과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메시지가 다르게 나오는 거는 왜 그런 거라고 보세요? 저는 정부의 잘못에 대한 직접적 책임은 없을 수 있다는 한동훈 위원장의 말에는 공감은 가면서도 다만 지난 한 100일여 동안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니까 그 여당을 이끄는 책임을 제대로 수행했냐에 대해 가지고는 한동훈 위원장이 좀 답답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요. 이게 사실 정권 심판 여론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은 차별화를 시도할 충분한 시간이었고요. 그런데 잘 기억하는 것처럼 처음에 다소 다른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에는 그 눈 내리는 눈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90도 인사하고 결국은 그런 부분이 퇴색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한동훈 위원장도 예전에 황교안 대표가 그러셨던 것처럼 결국엔 강성 지지층에 둘러싸여가지고 계속 이제 전통시장 방문만 하시고 거기에 더해서 뭐 TK 방문이 잦아지시고 영남 지역 방문이 잦아지시고 결국에는 어려운 험지나 이런 곳에 가가지고 당세를 늘리는 전략보다는 결국엔 주변에 이런 그 조언자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보수 진영의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해오신 것이 아닌가. 그거는 당대표로서 굉장히 위험한 처신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확장성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선거에 돌입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만약에 가정입니다마는 여당이 크게 패한다면 패배의 책임 청구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하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예전부터 이제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지난 총선 때 황교안 대표께서 180석을 내주고 이제 거르셨던 행보와 비슷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저는 마찬가지로 한동훈 위원장이 좋은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만약 살리지 못하고 여권의 의석수가 예상보다 적게 나온다 이렇게 되면요. 한동훈 위원장도 다소간의 냉각 기간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냉각 기간이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뭐 제가 그런 부분까지 뭐 지금 예측할 여유가 있지는 않은 아니 상황이고요. 일전에 네. 이준석 대표가 여기 이제 출연하셨을 때 김기현 대표가 곧 쫓겨나고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될 거란 예측을 내놨는데 그게 맞아 떨어진 바가 있어서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총선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거취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저는 뭐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공적으로 이제 그 정치의 커리어를 선택한 이상 저는 본인이 어쨌든 큰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실패를 만약 경험하게 된다면은 그거는 개인적으로도 일신하는 계기가 필요할 것이지 저는 근데 그거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이지 제가 예측하거나 이렇게 속단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 총선을 쭉 이제 치러 오시면서 뭐 참 우여곡절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그 과정에서 잃은 것도 많지만 정치인 이준석 스스로에게는 어떤 내공을 쌓는 데 있어서 얻은 것도 많아 보이는데 정치에 대한 생각이 더 많아지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정치에 있어서 항상 제가 험지에서 도전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제가 성장하는 것을 항상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 일신조로 삼아오면 정치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다른 이제 새로운 정당을 시도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뭐 비례 2번에 배치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특이한 현상들이 발견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전공법으로 이번에 선거를 치르고 또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저에겐 또 의미 있는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좋은 성과 내가지고 당선되어가지고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가지고 또 제가 대한민국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